자, 이번 시간 유신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유신은 이제 선포하고 독재체제 구축인데요. 유신이 이제 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할 수 있는 닉슨 독트린이 이제 발표가 되죠. 이제 미국이 더 이상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이때 누구한테 접근한 거냐면 중국한테 접근을 한 거예요. 저 중국과 미국이 친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남북한도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는 미국과 중국의 압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그 압력을 이제 가지고 이제 서로 친해져야 되는 거 바로 가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남북 적십자 회담을 합니다. 이때 이산가족 문제를 두고 남북 적십자 회담을 하게 되고 요걸 계기로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통일 방향이에요. 통일 방법을 이제 세 가지를 제시하는 건데 그 전에 이제 장면 내각에서 통일은 이제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을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우리끼리 합시다. 자주적으로 합시다. 어떻게? 평화적으로. 그래서 뭐 하자? 민족 대단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문제는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한도 마찬가지인데 통일하려면 내가 권력 잡아야지. 통일하려면 남한은 박정희가 전력 잡아야지. 북한은 김일성이 권력 잡아야지. 그래서 독재체제 강화에 오히려 이용했다는 거죠. 자, 유신, 10월 유신, 72년 10월에 유신을 하게 되고요. 국회를 해산시키고 비상계엄령 선포하고 국민투표로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 이런 거 중요하죠.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박정희 대통령 선출하는데 연임 제한 없어요. 그리고 6년마다 선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2분의 1을 차지하면 2분의 1을 차지하면 이제 법안을 넘길 수 있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을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뽑을 수 있으니 전체 선거에 전체 여기다 몇 분의 몇만 더하면 6분의 1만 더하면 2분의 1을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긴급조치를 발동권을 가지게 돼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각종 법률 효력 중지 기능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대통령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장악하는 상권 분립을 물효과시키고 독재체제를 완성하게 되죠. 유신헌법 반대하는 세력 탄압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김대중 납치 사건이 발생하죠. 국내에서 죽이면 너무 티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니까 요때 대통령이 아니죠. 일본으로 넘어갔을 때 일본에서 죽여서 현해탄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산과 일본의 시모세키 사이에 있는 현해탄에서 버리려 했으나 미국의 개입으로 간신히 살아났던 사건이 김대중 납치 사건이죠. 민주주의 요구하는 대학생들 체포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냐. 이 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3, 4차 경제개발 5개년에 반영이 되고요. 수출 주도형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중화학공업 갑니다. 이 중은 무겁다. 화학은 석유인데 이 석유가 문제예요. 석유가. 이때 이제 석유 파동이 두 번 터지기 때문에 이게 조금 큰 어려움이 있는데 한계가 뭐냐. 수출 중심의 중화학공업 전체 대외 의존도가 더 심해졌고요. 국제 경제 빈도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국제적으로 석유 파동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또 대기업 중심의 경제 개발이 일어나고요. 정경유착과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중요한 게 한 기업에 뭘 하나 시킨 게 아니라 뭐 석유가 있으면 현대도 해봐, 삼성도 해봐, 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시키다 보니까 과잉 투자 문제가 생겨요. 그 70년대 말인데 특히 석유 파동이 2차 석유 파동이요. 요게 이제 경제성을 큰 폭을 감축시키면서 요게 이제 유신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80년 50년대 말에 무상 원조가 유상 차관으로 바뀌면서 4.19 혁명의 원인을 제공했듯이 이 70년대 말에 석유 파동이 박정희 정권의 위기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이 당시 도시는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로 이동한 도시화 현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초 향도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서 도시의 빈민가가 증가하죠. 특히 이제 달동네 같은. 그리고 도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요. 농촌은 아무래도 이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줘야 되다 보니까 고가도 낮아야 되겠죠. 그 저고가 정책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해결해보자 하면서 한 게 새마을 운동인데 새마을 운동하면서 빨리 농촌에 있을수록 유리하다 농촌에서 살만하다 이랬는데 결국 생각해보면 농촌을 빨리 벗어나는 게 또 더 나은 상황이지도 않았나 라는 생각도 있네요. 어쨌든 우리나라 농촌 정책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시 한번 생각해볼 지점이 좀 있는 거죠.
유신 반대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개헌 청원 10만 서명 운동이 73년에 벌써 있습니다. 장준하 쌤 등 재하 인사들 주도로 일어나게 되고요. 전국의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제 유신 체제를 반대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또 뭐 빨갱이하고 연결돼서 민천 학년 사건이고 연결된다 해서 학생들 때려잡고 그 민천 학년 사건을 배후에 이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다 해서 이걸 줄여서 인혁당 사건이 하는데 인혁당 사건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사법적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언론사의 보도 지침을 내려서 유신 반대 사건 보도 금지를 하게 되고요. 긴급조치 9호를 발표하면서 유신헌법 비판 금지, 영장 없이 체포 및 구속도 가능하게 하죠. 3월 1일 민주구국선언의 76년에 발표되고 긴급조치 철폐, 박정희 정권 퇴진 요구를 하게 되고 이때 윤보선이라든지 김대중 같은 야권 인사들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더 가요, 정권이. 자, 유신체제 붕괴 봅시다. 7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을 제치고 야당이 신민당이 승리를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2차 석유 파동을 해서 불황이 발생하고 중화공업으로 중복투자가 문제가 발생하면서 경제상황이 악화되었고 이걸로 해서 이제 YH 무역이 이제 파산하게 돼서 이제 노동자들이 해고되게 된 거죠. 여기에 이제 저항해서 이 당시 YH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신민당사를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거 이제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 명의 여자 노동자가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여기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제 유신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니까 김영삼 대통령을 국회에서 제명시키게 되죠. 이렇게 된 김영삼 대통령이 단식 투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었던 부산 마산 지역에서 민주화 항쟁이 발생하게 되고 부산 마산 일대에 유신체제 반대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부산엔 계엄령, 마산엔 위수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시민들 탄압을 했고요. 이제 정권 내에서는 이걸 강경 진압해야 된다. 이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기점으로 중앙정보부의 김재규, 그 다음에 비서 라인으로 차지철이 있었는데 이 차지철 라인은 강경 진압을 해야 된다는 쪽이었고 김재규는 아니다. 우리가 저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생각할 지점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김재규가 힘을 잃어가니까 김재규가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하게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11.6 사태가 발생하면서 유신체제가 끝나게 되는 거죠. 네.